빨간 선은 올라가는데 파란 선 임금은 안 올라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7년차 에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빈도가 좀 줄어들었죠? 돈의 역사 2, 작년에 나와서 큰 사랑을 받았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후속편을 마무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마 10월에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책 마무리 작업하느라 그렇게 바빠서 유튜브 동영상 만들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책도 마무리되고 했으니까 또 열심히 유튜브 영상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론에 따른다면 임금은 한계 노동 생산성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예전에 봤던 소니 이야기부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소니가 처음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어서 마트에 MD, 머천다이저가 제안하잖아요. 10,000개, 20,000개, 30,000개 우리 주문량을 늘리면 제품 단가를 떨어뜨려 주세요. 가격 할인해 주세요. 즉 대량 주문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죠. 주문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디스카운트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소니의 CEO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안 돼요 하면서 미소 커브를 그렸죠. 미소 커브가 뭐냐 하면 처음에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사람들이 몸에 익으면서 점점 사람 손에 익어나가면서 단가가 떨어지죠.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죠.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지나가면 일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 너무 많아지고, 왜? 공장의 설비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까 사람만 더 고용해서 생산 물량을 어떻게든 커버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비효율이 높아지는, 즉 한계 노동 생산성의 체감 현상이 벌어지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즉 사람 한 명 한 명을 더 투입하더라도 생산 물량이 잘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제품의 생산 단가는 사람이 투입된 인건비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소 커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소 커브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 유도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그 사람의 고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이 뭘까요? 그렇죠. 생산량을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임금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임금 수준보다 그 사람이 새로 한 명을 더 고용해서 만들어낸 생산량이 적다면, 이해되시죠? 100명이 일하던 공장에 101명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보다 이 사람 새로 추가되면서 발생하게 된 생산량, 그게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공장에서 그 사람 고용하겠어요? 그걸 보여드리는 그림이 다음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게 뭐냐 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 어때요? 점점 우하향합니다. 왜 우하향하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왜 그렇죠? 한계 노동 생산성의 체감 현상 때문이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는 1인당 단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1인당 생산성을 보여주잖아요. 한 명을 고용함에 따라서 새로 사람을 100명이 101명 되고 102명 될 때마다 그 사람 한 명 고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효과는, 생산 유발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게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때 노동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시장에 결정되어 있다면 그게 노란 선이죠. 그래서 시장임금하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될 때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기업은 더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려 될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요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10불인데 150불이 된다면 이 사람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종 고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수요는 줄어드는, 그래서 한계 생산물의 가치만큼 임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한계 생산물의 가치보다 임금이 더 높은 수준에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신규 고용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2018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서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을 갖다 놓겠다라고 정부가 막 인상할 때 앞으로 노동시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경제학자들이 걱정했던 이유가 요 경제 이론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한 데 따르는 이윤이, 한 사람을 고용한 데 따르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더 고용한 데 따르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그 사람의 임금보다 높아야만 고용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는데 올라가 버린다면 고용은 줄어들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현실에서 잘 맞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은 빨간 선은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즉 근로자 투입에 따르는 생산량의 증가분을 뜻하는데요. 노동자 1명, 1시간 더 일을 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물건들을 생산해내는지를 보여주는데 끝없이 우상향하죠. 빨간 선 쫙쫙 갑니다. 그런데 빨간 박스 부분 봐주세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파란 선, 임금이 어때요? 덜 오르죠,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생산물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도 올라간다면서요. 왜?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들 테니까. 근데 왜 빨간 선은 올라가는데 파란 선, 임금은 안 올라가는 걸까요? 이게 이제 경제학이 설명해야 되는 거죠. 경제학이라는 걸 어떤 분들은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주 기초에 불과합니다. 기초에 불과하고요. 그거는 컴퓨터에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이론입니다. 그건 아주 초급이고요. 이게 이제 중급이죠. 현실은 그런가 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 잘 나와 있잖아요.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요. 왜 이럴까?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즉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으로 세상의 일을 설명하려고 드는데 그걸로 설명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걸 인정하고 왜 설명 안 되는가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론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었던 그림인데 새로 예쁘게 디자인돼서 이게 어디냐면 리디 셀렉트에 연재했었던 원고라서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림 볼까요? 빨간 선 점선이 쫙 계속 올라가죠. 저기 고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세로 축은 고용이에요. 즉 뭐냐? 비반복적인 지식 노동자. 즉 로봇이나 기계가 생산성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이잖아요.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인력들 뭐냐?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다를 것. 두 번째, 그리고 지식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밑에 보시면 회색선 보이시나요? 회색선이 뭐냐면 반복적인 지식 노동. 제가 은행 출신이잖아요. 은행이 최근에 1층 은행들이 다 사라지는 거 느끼세요? 캐셔들, 특히 입출금 담당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죠. 지식노동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다면 누구에게 뺏긴다? 카뱅 또는 네이버, 페이 그리고 혹은 입출금하는 기계들 가지고서 단말기 가지고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회색선 일자리가 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더 심각한 게 보이죠. 노란색 점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 대표적인 게 제조업의 남성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로봇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데 임금 올라갈 수가 없죠.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파란 선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뭘까요?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비반복적인 육체노동.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 보니까 요양보호사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그 노인들을 봐줄. 저도 이제 나이 들면 누가 제 기저귀를 갈아줄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이게 기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면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접촉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쪽 직업들 비반복적인 육체노동 일자리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결국 전체 4종류의 일자리 중에 2종류는 늘어나는데 그 2종류 중에서 하나만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즉 비반복적인 인지노동, 비반복적인 지식노동자만 고용도 늘고 임금도 늘어나니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균은 별로 안 오르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노동시장이 분열됐다 또는 균열 일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두 번째 이런 불평등 또는 임금의 상승을 유발하지 못하는 요인이 뭘까요? 바로 세계화입니다. 1990년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동구권 블록이 무너지면서 또 중국이 1992년 남순 강화로 본격적인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물건들이 자유무역 협정들이 체결되는 가운데 예전보다 훨씬 더 교역량이 증가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도 세계화로 인한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갈색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퇴하며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중심지들이 미국의 양쪽 해안 동해안과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해안은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봤다. 서해안이 뭐죠? 정보통신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른쪽 특히 동해안도 동해안이지만 동해안 중에서도 가운데 에팔레치아 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시시피강 연안이라든가 또는 동해안 연안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그 오데오 연안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이 지역들이 전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경제 내에 무역으로 인해 경제는 더 잘 살게 됐을지 모르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출현했다. 두 번째, 정보통신혁명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 실질 임금이 따라가지 못한, 결국 우리 경제 이론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떤 생산량, 생산 시장에서의 선택, 어디까지 기업이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시장에서 주어져 있는 가격, 한계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에 비해서 지금 생산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같아지는 선에서 생산량을 일치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장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가격 하나가 100만 원인데 하나하나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게 되는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면 생산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MC = MR이라고 하는 그냥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생산으로 인해서 받게 될 수익이 같아지는 선 정도까지가 사람들은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걸 생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되냐? 똑같죠. 100명의 사람들을 일하다가 101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생산한 한 명도 고용해서 생산된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사람의 임금, 근로자의 임금의 차이를 비교해서 임금이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비싸다면,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고용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계 이론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한 명을 더 고용한 데 따르는 생산량, 요게 임금을 결정한다라는 이 명확한 이론이 참 우리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줍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라든가, 더 나가서 불황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임금이 떨어지게 된다면 고용은 어떤 식으로 늘어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에선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경제 이론을 거기서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에서 맞는가, 또 현실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요인들은 어떻게 해야 앞으로 해소되는가 등등에 대한 공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 최근 세계화의 바람들은 이제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보통신혁명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언택트 사회가 열리면서 정보통신혁명의 속도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팔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